제16장 두 부성장의 그림자와 금지된 유언대. 용우천이 감정이 가라앉은 채 감옥을 떠나 아시인민공원에 이르렀을 때 함재리 부성장이 임종 직전에 남긴 두 번째 유언을 수행하려던 시점은 함재리 부성장이 황천길을 떠난 지 2달이 넘은 뒤였다. 같은 부성장이었지만 왜 이렇게 다른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다. 마치 두 개의 맛, 두 개의 상황, 두 개의 세계가 뒤섞인 듯했다. 용우천은 공원의 구석에 있는 노인활동센터에서 몇몇 노인에게 이야기를 물었다. 마지막으로 한 노인이 갑자기 생각난 듯이 돌멩이 벤치 쪽에 집중해서 장기를 두고 있는 한 노인을 가리키며 크게 외쳤다. 장님 씨, 누가 찾는다. 그 노인은 이미 은퇴한 지 오랜 세월이 지난 장님 부성장이었다. 사람은 다르다. 함재리 부성장이 총살당하기 전날까지 용우천은 조심조심히 그를 한 부성장이라 불렀지만 눈앞의 장님 부성장은 노인들 사이에서 노장인이라 불렸다. 용우천은 돌멩이 벤치 옆에 앉아 자신을 소개했지만 장님 부성장은 휘파람을 한번 불고는 장기를 두었다. 용우천은 옆에 앉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한판이 끝나자 그는 급히 장님 부성장에게 옆으로 비켜달라고 했지만 장님 부성장은 여기서 말 못할 말이 뭐가 있나? 라며 소리치고는 바로 두 번째 판을 시작했다. 용우천은 손목시계를 보며 함재리 부성장의 처형전 유언을 간단히 전했다. 장님 부성장은 장기를 두는 손을 멈추지 않았지만 몇 수를 놓쳤다. 말을 듣고 나서 그는 알았다고만 하고 다시 말없이 장기를 두었다. 주변 노인들은 한동안 한숨을 쉬며 탄식했지만 용우천이 활동센터를 떠나자 일상으로 돌아갔다. 용우천은 한숨을 돌리며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농부였던 그는 함재리 부성장의 마지막 유언을 마침내 이행했고 걸음이 한결 가볍고 빠르게 변했다. 그때 한 그림자가 빠르게 다가와 용우천은 몸을 피하지 못하고 거의 넘어질 뻔했다. 눈 좀 뜨고 다니냐? 용우천은 부딪힌 팔을 문지르며 꾸짖었다. 그 그림자는 사과도 하지 않았고 길도 비켜주지 않았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는 양복을 깔끔히 차려입었고 표정은 무표정했다. 용우천은 피하려 했지만 급히 부엌으로 돌아가려던 차에 그가 입을 열었다. 당신 이름이 용우천인가? 용우천은 깜짝 놀라며 그 그림자를 바라보았지만 입도 고개도 끄덕이지 않았다. 이제는 도시에 살게 된 그는 얼굴 표정만으로도 말을 할 수 있었다. 그는 놀라움과 당황을 동시에 나타내는 표정을 지었다. 도시에 처음 들어섰을 때 가장 혼란스러웠던 건 도시 사람들의 표정이 땀과 황토가 뒤섞인 시골 사람들의 표정과는 달리 다양하고 복잡하다는 점이었다. 게다가 그 표정이 반드시 진심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래서 몇 년을 살아오며 어느 정도는 도시 사람처럼 보이게 되었지만 도시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 마치 감염무도회에 들어선 듯 구분이 어려워졌다. 그는 자신을 부른 그림자에게서 깔끔히 양복 주머니를 꺼내 작은 노트를 꺼내 흔들었다. 노트가 눈앞을 스쳐 지나가며 한 번 열렸다가 다시 닫혔고 그 순간 용우천은 그것이 경찰 배지를 연상시키는 증명서라는 것을 눈치챘다. 저는 국가안보부 소속입니다. 잠시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용우천은 그날 그림자가 증명을 보여준 동작이 왜 이렇게 익숙하게 느껴졌는지 미국 영화에서 연방수사국 요원이 하는 행동이 떠올랐다. 그는 그림자를 따라 공원 한쪽에 있는 벤치에 앉았다. 무슨 일인가요? 제가 뭘 했나요? 용우천은 처음으로 국가안보부 요원을 만나며 긴장이라기보다는 평범한 느낌을 받았다. 그는 스파이를 잡는 일이라니 자신이 살던 세상과는 너무 거리가 멀었다. 아시 최대 감옥조차 오랫동안 스파이를 맞이한 적이 없었다. 그냥 몇 가지 상황을 여쭤보고 싶어요. 그림자는 말했다. 용우천은 시계를 확인하며 약간의 불만을 드러냈다. 그림자는 그걸 눈치채고는 사형수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불법이라는 거 알고 있나요? 게다가 해외로 전화를 걸었잖아요. 만약 기회가 있다면 정식 경찰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겠죠. 당신이 저지른 실수의 심각성을 모르는 건 아니겠죠? 라며 경고했다. 용우천은 땀을 흘리며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다. 그는 더듬거리며 말했다. 동지, 저는 이 정도가 얼마나 심각한지 몰랐어요. 단지 은혜를 갚고 싶어서. 알겠어요. 당신이 잘못을 알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우리는 추적하지 않을 겁니다. 오늘은 장님 부성장에 관한 몇 가지 정보를 얻고 싶어서 왔습니다. 장님 부성장, 맞아요. 방금 전 당신이 전한 은퇴한 장님 부성장 말이죠. 그림자는 노인활동센터 쪽을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은 아시에서 몇 해를 일했으니 장님 부성장에 대해 어느 정도 알겠죠? 특히 장님 부성장과 함재리 부성장의 관계 말이에요. 그 얘기라면 다들 알고 있죠. 용우천은 머릿속에 의심이 스쳤다.
이 정도는 누가 몰라요? 왜 국가안보부 요원이 직접 조사하러 온 걸까? 하지만 그 의심은 금세 사라졌다. 그 뒤에 10분 동안 그림자는 끈질기게 질문을 이어갔고 용우천은 두 부성장의 이야기를 모두 털어놓았다. 황제리 부성장은 부성장이 되기 전부터 이미 부패와 불륜을 저질렀지만 일에 있어서는 전혀 소홀히 하지 않았다. 그는 지방으로 파견되기 전까지도 뛰어난 실적을 보였고 장림 부성장은 그의 가능성을 눈여겨보았다. 장림 부성장의 적극적인 추천으로 함재리 부성장은 은퇴한 장림 부성장을 이어받았다. 그러나 부성장이 된 뒤 두 사람은 서서히 거리를 두게 되었다. 장림 부성장은 은퇴 후 인민공원 노인들 사이에 섞여 매일 장기와 장기를 두며 즐거운 나날을 보냈다. 3년 전 장림 부성장은 심장병이 재발해 응급치료를 받았고 일시적으로는 살아났지만 심장 이식이 필요했다. 이식 수술은 위험도가 높아 비용도 많이 든다. 가장 저렴한 방법은 홍콩에서 받는 것이었지만 최소 60만 위안이 필요했다. 부성장 급여 수준으로는 국가 의료보험으로도 감당할 수 없었다. 특별 승인을 받으려면 담당 부성장이 보고서를 써야 했고 그때 담당 부성장은 함재리 부성장이었다. 장림 부성장은 함 부성장에게 보고서를 써달라고 요청했지만 함 부성장은 공개 자리에서 농민들이 의료보험에 전혀 포함되지 않는 현실을 호소하며 거절했다. 그의 연설 중 한 젊은 여성 기자가 눈물까지 흘렸다. 그 이야기를 들은 그림자는 고개를 끄덕였고 용호천은 격려받은 듯 계속했다. 장림 부성장은 자신이 평생을 바친 대가를 감당하기 위해 저축통장을 꺼내고 동전이라도 모아 20만 위안도 모으지 못했다. 그때 그의 아들이 미국에서 돌아왔다. 그림자는 물었다. 그 아들 이름이 창웨이웨이인가요? 용우천은 네, 맞아요. 라며 대답했다. 창웨이웨이 아들은 장림 부성장을 찾아가 상황을 물었고 한 부성장을 노려보며 떠났다. 이후 이야기는 여러 가지 설이 뒤섞였다. 어떤 사람은 그가 미국 정부의 고액 연봉을 받고 일한다며 아버지에게 수표를 보냈다고 했다. 또 다른 이야기는 그가 미국에서 부동산을 사며 한 부성장을 위협해 직접 돈을 마련해 홍콩으로 이송했다는 것이었다. 심지어 그는 심장이 흐릿하다고 농담을 하기도 했다. 용우천은 웃으며 그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림자가 생각에 잠긴 모습을 보고 이 모든 것이 조사할 가치가 있는지 의문을 품었다. 그림자는 다른 설도 있나요? 라고 물었다. 용우천은 또 하나의 설을 떠올렸다. 정부 관계자가 말하길 그 아들은 베이징에서 무언가를 안다. 건물 밖에서 미국 전화기를 꺼내 일로 시작하는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그때부터 모든 것이 정리됐다. 장림 부성장은 전용기 편으로 치료 이송돼 수술을 받았다. 그 아들은 정말 대단하군요. 어떤 조직과 연결돼 있나요? 그림자는 생각에 잠겼다. 두 사람은 동시에 국가안보부라는 단어가 떠올랐다. 그림자는 창의웨이의 이해통창이라며 그의 아버지가 부성장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그리고 한 부성장은 스스로 돈을 내지 않을 것이란 사실을 강조했다. 창의웨이의 급여는 충분했지만 학비를 갚은 뒤라 큰돈을 마련하기 어려웠다. 전용기가 어떻게 구해졌는지는 국가안보부와 연결된 인물에게 전화를 걸었을 가능성이 크다. 용우천도 국가안보부가 왜 이 일을 조사하러 왔는지 궁금했지만 그림자의 증명을 확인하려다 보니 그림자는 사라지고 말았다. 애주 고신기술단지는 10년째 개발 중이지만 아직 공사 현장이 남아있다. 도로는 넓고 원활했다. 황진용이 차를 돌려 입구에 들어서자 속도를 늦추며 새로 지어진 4, 5층 사무실과 고급 공장 건물을 바라보았다. 그는 과거 광주에서 창업할 때와 비슷한 풍경을 떠올렸다. 최근 CIA 위임을 받아 매월 2차례 중국 정보 분석 강의를 하게 되었고 이곳 환경에 매료되었다. 북중앙정보국 정보분석학교는 2003년 5월 설립된 최초의 종합 정보분석 교육센터이다. 황진용은 차창을 통해 5층 건물을 바라보았다. 외관은 주변 건물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건축비는 주변 건물의 20배에 달한다. 두 바퀴를 돌아 주차장에 도착한 황진용은 카드키를 꺼내 기둥에 스캔하고 자동문이 열리길 기다렸다. 약 30초 뒤 문이 열리자 그는 조용히 가속 페달을 밟아 차를 주차장 안으로 몰았다. 그 순간 그의 맥박, 체온, 향, 이력 등 수많은 데이터가 세대의 컴퓨터 화면에 뜨며 감시받고 있었다. 이곳은 세계 최강 보안 시설이며 외벽에는 63개의 초정밀 카메라와 온도가스, 위험물 탐지기가 숨어 있다.
켄트 정보분석학교는 2층에 자리 잡고 있다. 황진용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 버튼을 눌렀다. 지문인식이 그의 신원을 다시 확인했다. 그는 과거 처음 왔을 때 손이 떨려 지문인식에 실패해 엘리베이터에 갇힌 적이 있었다는 것을 떠올렸다. FBI는 중국부에 배치된 뒤 CIA와 교류를 담당했으며 CIA 분석가들과 잦은 토론을 이어왔다. 그때 북중앙정보국 분석가 프랑크가 그를 눈여겨보게 되었고 켄트 학교 초대 교수가 된 뒤 비밀이 중국 정보 분석 강좌의 특별 강사로 초청받았다. 황진용은 이 소식을 비밀이 중국에 보고했고 동창들은 그에게 교재를 전달해 그가 학교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도록 도왔다. 중국 정보 분석 과정은 2년에 한 번 6개월 동안 진행되며 그는 주로 사례 토론을 담당했다. 엘리베이터가 열리자 황진용은 깃털처럼 목덜미를 정리하고 나섰다. 오늘은 보안 인원이 별로 보이지 않았지만 벽마다 카메라와 탐지기가 설치돼 있어 작은 방귀 하나라도 1층 보안실의 화면에 나타난다. 북중앙정보국은 크게 세 부문으로 나뉜다. 첫 번째는 백악관, 국회와 직접 연결된 고위 관료들이다. 두 번째는 요원 스파이 정보원으로 수천 명에 달한다. 이들은 공식 인력인지 비공식 인력인지 구분이 모호하다. 세 번째는 정보 분석가들로 이들은 현장 수집된 방대한 데이터를 가공해 핵심 정보를 추출한다. 켄트 정보분석학교는 바로 이 세 번째 인재를 양성한다. 분석가들은 현장 작전에는 참여하지 않으며 연봉도 낮다. 그들은 1년도 버티기 힘든 고통을 겪으며 커피를 들고 논쟁을 벌인다. 하지만 황진용은 이들이 워싱턴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집단임을 안다. 그들은 매일 대통령 일보라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신문을 21부만 인쇄해 대통령 국가안보보좌관, 국무장관, 부통령 등 12명에게 제공한다. 한 부당 평균 320만 달러의 비용이 든다. 현재 강의실에는 백인들이 가득했지만 오래 앉아 있다 보니 허리 굽은 사람과 체형이 고르지 못한 사람도 있다. 황진용은 다이어트에 성공한 자신이 편안함을 느꼈다. 지난번 우리는 중국에서 정보를 얻는 몇 가지 경로와 그에 맞는 분석 방법을 다루었습니다. 황진용은 청중이 조용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목소리를 높였다. 정보는 넘쳐나지만 어떤 것이 진짜인지 구별하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청중은 10명의 남성과 10명의 여성이었고 강의는 미국의 다양한 싱크탱크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황진용은 이 강의가 양키가 만든 교과서가 아니라 실제 사례를 통한 학습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의 무기 체계가 미국보다 25년 뒤처졌다는 사실을 들어 우리는 어떻게 인력 정보를 활용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우리에게는 정밀 스파이, 위성 첨단 전자, 도청 장비가 있다. 하지만 인간 요인, 즉 사람의 머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전부 무용지물이다.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다. 이것이 바로 인력 정보의 중요성이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벨을 켜주세요. 더 많은 아름다운 이야기가 곧 너와 이야기들 채널에 찾아옵니다.